며느리가 들어온 날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을 나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인사하던 순간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가슴 한쪽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또렷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도 반듯했고 웃음도 예의 바랐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다. 그래서일까? 그날의 불안은 내가 괜히 예민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평생 그랬다. 느껴도 느끼지 않은 척, 불편해도 괜찮은 척.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첫날 나는 아침부터 국을 끓이고 반찬을 5가지나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입에 맞을까 싶어 짜지도 맵지도 않게 조심했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너무 간섭해서 문제래요. 며느리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아무 뜻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말이 내 쪽을 슬쩍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다. 아들은 그저 웃었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 말이 나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이상하게 더 외롭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빠르게 집 안 구조를 익혔다. 냉장고 문 여는 방식, 세탁기 버튼, 내가 늘 두던 물컵의 자리까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오래 살아온 집이 아니라 함께 쓰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식탁에서도 그랬다. 내가 국을 뜨면 며느리는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도와주는 말 같으면서도 자리를 넘겨받는 말. 밤에 방에 누우면 집 안의 소리가 전과 다르게 들렸다. 발소리도 웃음소리도 어디선가 나를 비껴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낯설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된 거라고, 며느리도 가족이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숨 쉴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땐 몰랐다. 이 작은 낯설미 앞으로 나를 어디까지 밀어낼지. 그리고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변명이 될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일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오늘은 뭘 할까가 아니라 오늘은 뭘 안 하면 안 될까를 먼저 떠올리게 됐다. 밥은 내가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늦잠을 자는 날이 많았고 아들은 출근 준비로 늘 바빴다. 어머니는 원래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 말이 처음엔 칭찬처럼 들렸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그 말은 자연스럽게 역할이 되어버렸다. 설거지도, 청소도, 손주 학교 갈 때 챙기는 도시락도 누가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안 하면 집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한 번은 내가 말했다.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침은 간단히 먹자. 그때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그럼 제가 나가서 뭐 사올까요? 아니면 배달시킬까요? 그 말엔 왜 안 하시죠? 라는 뜻이 조용히 섞여 있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신문을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나는 그날 아침밥 대신 죽을 끓였다. 내가 먹으려고 끓인 게 아니라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다. 며느리는 죽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 뒤에 숟가락은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날 이후로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집 안에서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죠.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 말들은 항상 부드러운 얼굴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늘 나를 향해 있었다. 연금이 나오는 날이면 며느리는 장을 더 받고 카드값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어차피 같이 사는 집인데요.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다 문득 멈췄다. 이 돈이 내 노후를 위한 건지 이 집을 굴리기 위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돌아갈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보다 이미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더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했다가 유난 떠는 시어머니가 될까봐.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 조용히 당연해졌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일.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게 내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였다. 며느리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분명히 어머니라고 불렀다. 말끝도 조심했고 목소리도 낮췄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내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상할 건 없었다. 나는 할머니였고 그 아이에게는 그게 맞는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호칭은 아이 앞에서만 쓰이지 않았다. 할머니, 이거 어디 있어요? 할머니, 오늘 애 학원 데려가 주세요. 할머니, 애 저녁 좀 봐주세요. 그 말들이 쌓이자 나는 점점 집 안에서 엄마도 어른도 아닌 그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은 반찬을 바꿔보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좀 싱거워서 애가 잘 안 먹더라.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그냥 두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자리가 없었다. 집 안의 결정은 언제나 둘이서 내렸다. 아들과 며느리. 나는 늘 결정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 생각 중이야. 어머니, 다음 달부터 애 학원 바뀌어요. 항상 이미 정해진 뒤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점점 쉽게 나왔다. 그만큼 기대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은행에 다녀오는 길에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집 안에서는 소리 내 웃지 않게 됐고
말을 하려다도 먼저 삼키는 버릇이 생겼다.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라져도 이 집은 아무렇지 않겠지. 그 생각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나는 또 부엌에 서 있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 가방을 챙기며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이 집에서 조용히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금 통장을 내놓으라는 말, 그 말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한 척했다. 그래, 요즘 다들 그렇지. 그렇게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같이 쓰면 훨씬 편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연금. 그건 내가 평생 일하며 아껴 모은 내 노후의 마지막 줄이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병원비 쓰려고 아껴둔 거야.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더 낮췄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앞서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차피 가족인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협박처럼 들렸다. 아들은 그 옆에서 물을 마시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셋이나 있었지만 말을 한 사람은 오직 며느리뿐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집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굳어졌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부터 집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밥상에 반찬이 줄었고 말수가 확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다. 나를 향한 말은 꼭 필요한 것만 남았다. 할머니, 애 좀 봐주세요. 오늘 늦어요. 그 사이에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되뇌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날 밤 나는 연금 통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지켜야 할 건 이 통장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들은 왜 항상 모른 척을 할까?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말보다 훨씬 더 아팠다. 며느리는 적어도 자기 생각을 말했다. 좋든 싫든 선은 분명했다. 하지만 아들은 항상 그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금 이야기가 나온 그날 밤 나는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아들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왜? 그 표정은 이미 지친 얼굴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얼굴, 집에서는 쉬고 싶은 얼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그 말 너도 들었지?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엄마, 서연이가 악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턱 막혔다. 나는 누가 아기가 있다고 했던가. 그냥 너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다. 회피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민수를 키우던 날들을 떠올렸다. 밤새 열이 내려가지 않아 수건을 갈아주던 날, 비 오는 날 업고 병원에 가던 기억. 그 아이가 다칠까봐 늘 한 발 먼저 움직였던 나. 그렇게 키운 아이가 지금은 나를 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 엄마가 불편하면 고개를 돌리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도 불쌍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중간에 끼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상처도 주지 않을 거라 어리석게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누군가의 편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더 바빠졌다. 야근이 잦아졌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나는 점점 아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아들을 힘들게 할까 봐.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엄마의 자리를 선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야 할까? 손자만은 나를 가족이라 불렀다. 지훈이는 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찾는 아이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할머니, 일어났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아직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다. 지훈이는 내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누가 축구를 잘한다느니, 수학 시험이 어려웠다느니, 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시시한 말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었다. 도시락을 싸는 날이면 지훈이는 꼭 말했다. 할머니, 계란말이 넣어줘요. 엄마 거 말고 할머니 거.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할머니 거라는 말 속에는 나를 나로 불러주는 느낌이 있었다. 지훈이는 나를 명령하지 않았다. 부탁했다. 할머니, 오늘도 학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조금씩 녹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는 왜 항상 집에 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여기 있는 게 좋아서 그래.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만은 아직 나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지금의 일을 기억할까? 아니,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적어도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버텼다. 지훈이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서. 친구 은숙의 한마디, 은숙이를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병원에 들렀다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다. 그 애는 예전보다 머리가 더 휘어 있었고 나는 그걸 보고서야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실감했다. 정이야. 그 한마디에 이름이란 걸 얼마 만에 들어봤는지 모른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다. 우리는 근처 찻집에 앉았다. 서로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넘어갔다. 나는 늘 그랬듯이 괜찮다고 말했다. 다 잘 지낸다고. 은숙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너 얼굴에 다 써 있다. 그 말에 웃어 넘기려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말하지 않으려고 꾹 눌러두었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연금, 이야기, 아들의 침묵, 집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내 자리. 은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조용히 말했다. 정이야, 너 인생은 언제 살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정면으로 쳤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숙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로 사는 것도 인생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다. 내 인생은 언제 살 거야? 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밥 냄새, 세제 냄새, 그 모든 게 갑자기 나를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이 집이 아닌 곳에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곳에서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아직은 결심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인수는 마치 미리 정해진 말을 읽듯이 말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애가 요즘 학원도 많고 엄마는 집이 편하잖아.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걸렸다. 며느리는 옆에서 여행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올 거예요. 이틀이면 충분해요. 그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묻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져 있었다. 여행 전날 며느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가방에 넣는 걸 내가 보았다. 그게 뭐니? 내가 물었다. 며느리는 순간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보험 서류예요.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나는 느꼈다. 여행 당일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손자 지훈이는 학교에 갔고 아들 부부는 분주하게 짐을 챙겼다. 엄마, 집 잘 지키고 있어. 인수는 습관처럼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 안은 이상할 만큼 넓어졌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집 안을 정리하다가 거실 서랍에서 익숙하지 않은 서류를 발견했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주소는 분명히 이 집이었다. 손이 떨려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매도 예정. 그 글자가 눈에 박혔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서 여행이었구나. 그래서 나만 두고 갔구나. 집 안의 모든 물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잠시 맡아둔 짐 같은 존재였을까? 그 질문에 아직은 답을 할 수 없었다. 집을 팔려 했다는 사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계약서를 다시 접어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지만 그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매도 예정. 그 말은 이 집에서의 내 시간을 끝내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나서 겨우 말했다. 김정희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어머님, 아드님께서 진행 중이세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분명해졌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 아니, 아들이 중심에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탈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부터 빠져 있었을까? 영희는 아직 내 이름이었다. 그래서 더 서둘렀던 거였다. 나 없는 사이에 내 동의 없이 그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부엌, 문지방, 벽에 남은 손때, 아이 키 재던 자국, 모든 게 내 삶이었다. 그런데 그 삶을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다. 엄마, 우리 오늘 늦을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같았다. 나는 짧게 말했다. 그래. 더 말하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비친 사람은 참 오래 참고 산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류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 차례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집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마치 이 집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날의 내 모습, 아이를 안고 웃고 있던 얼굴, 남편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늘 누군가의 옆에 있었다. 내가 주인공인 사진은 거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다. 참고 양보하고 미뤄왔던 시간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나도 편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편해진 건 내 자리가 아니라 남의 마음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이 마치 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하자. 소리 내어 말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정희로 살기로. 그 결심은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지친 마음에서, 더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결심이었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다. 집 정리, 서류 정리, 갈 곳 하나하나 적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숨 끝에서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이 도망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집을 떠나기로 한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서서 마지막으로 밥을 지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밥을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단단해졌다. 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고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차분히 나눴다. 아들의 사진은 가방에 넣지 않았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짐이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다.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지우지 않았다. 편지, 민수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너무 쉽게 여겼다는 건 기억했으면 한다. 엄마는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 집은 돈보다 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 곳이다. 그러니 이 선택을 배신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나로 돌아간다. 편지를 접고 나니 손이 조금 떨렸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현관을 오래 바라보았다. 수십 년을 드나든 문. 그 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울면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따뜻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쉬었다.